이것은 아주 맛있고 고도로 가공되고 혈당 지수가 높고 에너지 밀도가 높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하게 존재하며 음식 중독을 일으킨다. 이 식품은 새로운 담배와 같다. 당신은 지금 정말 배가 고파서 먹고 있는가?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같은 초가공식품을 먹고 배가 불러야 하는데 이상하게 공허함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맛은 강렬한데 포만감은 오지 않고 오히려 더 먹고 싶은 욕구만 커지는 경험 말입니다. 보통 음식을 충분히 씹어야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데 아이스크림 같은 걸 먹으면 씹을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더 많이 또 빠르게 먹게 되죠. 이처럼 달콤하고 자극적이고 각종 첨가물로 가득한 초가공식품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면서도 포만감을 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에 길들여질수록 우리는 점점 포만감을 느끼는 능력을 잃게 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식습관이 이어진다면 2030년에는 성인의 절반이 비만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데이비드 캐슬러의 비만 예방은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비만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게으른 생활 습관 때문이 아니라 초가공식품이 만들어낸 음식 중독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뇌 보상회로를 마약처럼 자극해 체중을 조절하는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린다고 하는데요. 캐슬러는 이 초가공식품을 현대의 새로운 담배라고 부릅니다. 이 새로운 담배가 인간의 생물학적 시스템을 고장냈고 비만을 우리 몸의 기본값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1990년대 FDA 국장 시절 담배 산업의 은폐된 유해성을 밝혀내며 사회적 인식을 바꿔놓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식품 산업이 교묘하게 숨겨온 음식 중독의 진실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만 예방은 우리가 왜 살이 찌고 왜 쉽게 빠지지 않는지를 과학적으로 풀어내며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몸과 삶을 되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데이비드 캐슬러의 비만 예방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음식 중독 시대가 왔다. 환경은 운명이다. 새로운 담배. 우리 뇌가 항상 우리의 통제하에 있는 것은 아니다. 뇌는 우리 주변 환경과 뭔가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런 일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국립당뇨병, 소아, 신장질환 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는 케빈 홀은 철저한 대조 영양 시험을 통해 사람들의 환경이 식습관과 건강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한다. 2019년 홀과 그의 동료들은 20명의 성인을 국립보건원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2주 동안은 초가공식품으로 구성된 식단을 따르고 그 다음 2주 동안은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먹게 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두 식단 모두 영양 수준은 비슷했고 피험자들은 식품을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다. 피험자들은 자신들이 관찰되는 이유를 몰랐으며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기 위해 노력하라는 지시도 받지 않았다. 어쨌든 피험자들은 2주 동안 초가공식품 식단을 섭취한 뒤에는 체중이 평균 2파운드 늘어난 반면 2주 동안 채소 가공식품 식단을 섭취한 뒤에는 평균 2파운드 줄어들었다. 피험자들은 두 기간 모두 식욕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보고했다. 초가공식품으로 가득 찬 식품 환경은 그렇지 않은 환경에 비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칼로리, 평균적으로 하루에 500칼로리를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 있었다.
사람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에너지 섭취 수준이 아주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로 체중 증가 또는 감소가 나타납니다. 라고 홀은 설명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그가 매우 중요하게 여긴 사실은 따로 있는데 환경은 체중의 평형 지점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식욕과 체중을 조절하는 시스템과 작용합니다. 즉, 피험자들의 환경이 그들의 몸을 변화시킨 것이다. FDA 국장으로 있던 1991년에 나는 인간이 만든 유행병이라고 생각한 것을 멈추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담배 산업과 맞서 싸우는 행동에 나섰다. 거대 담배 회사들은 조용히 그리고 교활하게 미국인을 유혹해 지금도 예방 가능한 질병과 죽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습관에 빠지게 했다. 우리는 니코틴의 중독성 조사에 착수했는데 그 결과 담배에 대한 접근성의 폭발적 증가와 강력한 마케팅 캠페인 때문에 인구 중 상당 비율이 건강에 매우 해로운 행동을 수용하는 쪽으로 지각과 습관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담배 산업은 니코틴이 중독성이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고 유독 화합물이 담배에 들어간 것은 순전히 맛과 향미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담배가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중이 혼란을 느끼도록 교묘하게 의심을 조장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담배가 정말로 위험하다면 정부가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겠느냐는 잘못된 믿음 사이에서 흡연자는 자신의 습관을 계속해야 할 정당성을 찾을 수 있었다. 중독은 계속해서 흡연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비율로 퍼져나갔고 이들은 흡연을 중단하려고 할 때에야 비로소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침내 1990년대 우리가 실시한 FDA 조사를 통해 담배 산업이 흡연자를 중독시키고 젊은 층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담배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담배 산업 경영진조차도 드디어 이 위험한 진실을 인정했고 소송 결과로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흡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올바른 것으로 바꾸기까지 거의 100년이 걸렸다. 하지만 담배 회사들은 정신작용 물질을 상업화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홍보함으로써 여전히 수백만 명의 중독자를 만들어냈다. 기본적으로 담배 회사들은 흡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했고 중독은 사람들에게 계속 담배를 찾게 했다. 이와 비슷하게 지난 30년 동안 식품 산업은 고도로 가공되고 맛이 아주 좋고 에너지 밀도가 높고 혈당 지수가 높아 거부하기 힘든 식품들이 가득 넘쳐나는 환경을 만들어 왔다. 이 책에서 이런 식품을 더 일반적인 용어인 초가공식품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이 식품들이 어떤 것이고 왜 존재하는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이다. 앞으로 나는 이 식품들을 단순히 초조제식품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용어는 우리가 먹는 많은 식품이 의도적으로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조작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러 면에서 초조제식품은 새로운 담배가 되었다. 이 식품들은 지방과 소금 또는 지방과 설탕의 적절한 조합 혹은 지방, 설탕, 소금의 강력한 3중 조합으로 뇌의 보상 중추를 자극해 공허함을 채움으로써 우리를 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식품에는 우리 뇌와 몸의 변화를 초래하는 또 다른 성분이 있다. 이 성분은 사실 우리 뇌와 몸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다. 그것은 바로 포도당인데 포도당은 식품에 들어있는 천연 당류인 자당을 이루는 두 가지 단당류 중 하나이다. 수백만 년 동안 우리 몸은 포도당을 처리하는 메커니즘과 호르몬을 발달시키고 활용해왔다. 그런데 지난 100년 사이에 이 모든 것이 변했다. 우리 몸은 초조제식품에서 섭취하는 과도한 양의 포도당을 제대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우리는 창자의 수용체들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중추신경계 강화를 증대시키고 있는데 이것들은 뇌 중독 회로에서 일부를 차지한다. 최근에 초조제식품으로 인해 일어난 환경 변화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물론 이것은 주로 식품 산업 쪽에서 제시하는 시각이다.
이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식품 제조업체들이 이전에 집에서 만들던 식품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하는데, 단지 식품을 더 오래 보존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에서 손쉽게 팔기 위해서였다. 본질적으로 이 식품들은 현대의 편리성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처음의 의도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식품 산업은 이 식품들의 쾌락적 측면이 표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끊임없이 수위를 높여왔는데, 특히 지난 50년 동안에 더욱 그랬다. 그와 동시에 이 제품들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뉴올리언스 대학교 철학 교수였던 고 프랭크 셀로는 이러한 일상적인 접근성이 사람들에게 중독의 유혹을 얼마나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지 설명하면서, 다양한 민족의 원천에 즉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중독 단계를 가장 위험한 결과로 몰아간다 라고 말했다. 이 변화와 함께 미국의 비만율이 가파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오늘날 성인 인구의 41.9%가 비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30년에는 약 절반이 그렇게 될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더 많은 인구 집단일수록 비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체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인구 집단은 젊은 층과 중년층이다. 이것은 아직 과체중이나 비만이 아닌 사람들 중 다수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중독을 촉진하는 것에서 중독을 억제하는 것으로 환경을 바꾸면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1년에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 코티네커추 하원 의원 로버트 스틸과 일리노이주 하원 의원 모건 머피는 미국 군인 중 상당수 약 15%가 헤로인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헤로인은 접근하기 쉽고 값도 싸고 효과가 강했다. 닉슨 대통령은 마약 남용 방지를 위한 특별 대응 사무소를 설치하고 이 군인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중독된 군인들은 해독될 때까지 베트남에 남았으며, 해독이 끝난 후에야 귀국할 수 있었다. 워싱턴 대학교 세인트 루이스 캠퍼스의 정신과 교수이던 리 로빈스가 진행한 훌륭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이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 중독이 재발한 비율은 놀랍게도 극히 낮았다. 첫 해의 재발한 비율은 약 5%였는데 미국의 일반적인 재발률인 3분의 2에 비하면 매우 대조적이었다. 하지만 놀라운 회복률의 이유는 치료가 아니었는데, 베트남에서 귀환하기 위해 받아야 했던 해독 과정을 제외하고는 중독된 군인들이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핵심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베트남에서는 마약 사용과 마약 중독이 매우 흔했다. 주요 원인은 접근 편의성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이 바뀌자 이들의 행동을 이끄는 무의식적 자극도 줄어들었다. 따라서 환경이 바뀌면 행동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궁극적으로 니코틴과 아편 유사제 그리고 초조제식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섭취를 유발해 뇌 중독 회로를 자극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니코틴과 아편 유사제가 정신작용 물질이어서 초조제식품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 세 가지 모두가 정신작용 물질이라고 믿는다. 뇌의 작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기분이나 인식, 생각, 감정,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정신작용 물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물질이 우리의 기분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다. 초조제 음식 중독은 광범위한 과식을 초래하고 생리적으로 뇌와 몸을 변화시켜 체중 증가를 낳을 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의 식품을 더 먹고 싶은 욕구를 끊임없이 불러일으킨다. 이 식품들에 대한 접근이 광범위하게 용이하고 이 식품들을 홍보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짜리 광고 캠페인의 영향이 큰 위력을 떨치는 우리 주위의 환경이 우리를 건강이 나빠지는 쪽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맞닥뜨리는 문제는 체중 감량에 성공하더라도 줄어든 체중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체중을 재설정하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울까? 체중 재설정에 실패하는 이유는 신진대사의 적응, 즉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것과 음식 중독의 재발 때문이다. 음식 중독은 많은 사람에게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몸과 마음을 변화시킨다.
초조제식품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우리를 지배해 우리는 자신의 생리적 과정과 치열하고 끊임없는 싸움에 휘말리게 된다. 우리가 오랫동안 체중 감량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이유는 음식 중독이 한때 우리의 체중을 안정시킨 여러 가지 생물학적 시스템을 해로운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독의 핵심이다. 이보다 더 가공할 무기는 설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식품산업은 우리와 먹는 것의 관계,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이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블루베리를 생각해보자. 수백만 년에 걸쳐 식물은 동물에게 먹힐 열매를 진화시켜왔고 동물은 그러한 열매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계를 진화시켰으며 그 결과로 양자 사이에 기본적인 공존관계가 형성되었다. 블루베리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의 풍부한 공급원이다. 또한 그 미세 구조는 인간의 소화계와 잘 들어맞는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블루베리는 섭취된 뒤 당분을 천천히 방출하여 인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처리하게 해준다. 하지만 카페에서 모닝커피와 함께 블루베리 머핀을 집어들면 완전히 다른 것을 섭취하게 된다. 이제 블루베리는 조리되고 당분이 추가되었다. 설탕과 녹말, 표백 밀가루, 종자유, 강한 조미료와 결합되었다. 밀가루 속 곡물의 기본 구조는 말할 것도 없고 열매의 자연적 기본 구조까지 완전히 변형되었다. 한 입 베어먹은 그 머핀이 소화기에 도달하면 거의 즉각 포도당이 급격히 방출되면서 상당수 사람들에게 대사 혼란을 유발한다. 우리는 한때 식품 가공이 우리에게 이롭다고 생각했고 아주 오랫동안 그것은 사실이었다. 초기 식품 가공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었다. 조리는 우리가 평소에 먹기 어려운 뿌리, 줄기, 잎 등 식물의 다양한 부분을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 소금에 절이거나 햇볕에 말리는 것 같은 간단한 보존 방법은 식량이 부족한 시기에도 신뢰할 만한 식량 공급을 가능하게 했다. 1880년대에는 저온살균과 통조림 기술 덕분에 식품이 더 안전하고 저렴해졌으며 더 널리 보급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식품 가공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고도로 가공되고 극도로 맛있는 식품은 칼로리 섭취와 내장 지방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을 피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문제를 안겨준다. 이 식품들은 섭취를 제한하려는 모든 시도를 극복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직면한 가장 시급한 건강 문제 중 일부를 악화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이러한 식품들은 강렬한 맛과 즐거운 섭취 경험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자연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지방과 설탕, 지방과 소금, 지방과 설탕과 소금 또는 탄수화물과 소금을 결합한 조합을 통해 일어난다. 극단적인 가공 기술은 이들 식품이 원래 가진 미세 구조와 성분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중독성을 높이고 과잉 섭취를 유도하는데 심지어 이성적으로는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조차 과도하게 먹게 만든다. 가공은 육류의 미세 구조와 영양 특성도 변화시킬 수 있다. 전체 쇠고기의 자연적인 미세 구조는 여기저기 분포한 지방을 근섬유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인데 이 때문에 소화가 천천히 되고 영양분이 지속적으로 방출된다. 반면에 미세하게 갈아서 만든 가공육에서는 근섬유가 파괴되고 지방이 분리된다. 이 때문에 핫도그에 들어있는 포화지방과 가공된 지방은 훨씬 더 빨리 소화된다. 핫도그에는 나트륨, 방부제, 심지어 설탕과 같은 첨가물도 들어있다. 이러한 성분들은 영양 가치보다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맛과 유통기한을 우선시한다. 인체를 파괴하는 무기로 이보다 더 가공할 무기는 설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극도로 좋은 맛과 높은 에너지 밀도. 극도로 좋은 맛은 음식 중독의 겉면이다. 사람들은 빅사이즈 프렌치 프라이를 곁들여 잘 설계해 만든 치즈버거에 저항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는 안다.
반면에 에너지 밀도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음식 중독의 한 측면이지만 본질적으로 덜 분명한데 그램당 또는 온스당 칼로리로 측정되는 칼로리 밀도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식품은 가공 과정에서 자연 상태보다 에너지 밀도가 크게 높아지는 변화가 일어난다. 워싱턴 대학교의 애덤 드루노프스키 교수는 초조제 식품이 덜 가공된 식품에 비해 에너지 밀도는 높고 영양 밀도는 낮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식품의 수분 제거는 유통기한을 늘리고 운송 비용을 줄이지만 지방과 설탕 조합과 함께 식품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산업적 조제 식품이 신선한 식품보다 더 저렴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토마토 소스는 거의 모든 가정의 식료품 저장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바쁜 평일 저녁에 빠르게 파스타 요리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이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보통의 값싼 토마토 소스는 토마토 페이스트에 물과 값싼 지방, 상당량의 첨가당을 섞어 만든다. 이 가공 과정은 토마토 페이스트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다. 토마토를 조리해 체에 걸러낸 뒤 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이 농축 제품은 토마토보다 가볍고 운반하기도 쉽다. 토마토 소스에 추가된 설탕은 소비자, 특히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맛을 제공한다. 좀 더 비싼 토마토 소스는 프리미엄 또는 슈퍼 프리미엄으로 분류되며 약간 다른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프리미엄 토마토 소스는 일반적으로 설탕이 덜 들어가는 대신에 토마토 덩어리가 더 많이 들어있다. 대체로 올리브유처럼 건강에 더 좋은 지방을 사용하지만 신선한 재료에 비해 영양학적 이득이 떨어지는 말린 허브나 채소가 포함된 경우가 많다. 슈퍼 프리미엄 토마토 소스는 건강에 신경 쓰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신선한 허브와 채소를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토마토 페이스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건 간에 가공 방식과 첨가된 기름 때문에 파스타 소스는 신선한 토마토보다 에너지 밀도가 훨씬 더 높다. 가공식품은 더 많은 설탕과 지방, 다양한 맛, 첨가물을 전달하는 수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더욱 심화시킨다. 궁극적인 예는 빵이다. 상업용 빵은 이미 설탕과 지방, 고도로 정제된 밀가루가 잔뜩 들어있다. 거기다 빵 조각은 버터와 마요네즈, 잼, 그리고 수많은 스프레드를 바르는 팔레트가 된다. 이 조합은 입속에서 녹으면서 보상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한다. 식사 속도 증가. 식품이 가공되면 섭식 행동 조절을 돕는 요소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로 먹는 속도가 빨라져 칼로리 섭취량이 증가하게 된다. 더 부드럽게 가공된 식품은 씹는 노력이 덜 들기 때문에 식사 속도가 빨라진다. 네덜란드와 싱가포르의 연구자들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질감이 부드러운 식품은 에너지 섭취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는 부드러운 식품이 더 철저히 씹어야 하는 단단한 식품을 먹을 때와 같은 수준의 포만감 신호를 만들어내지 못해 더 빠르게 섭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많은 가공식품은 빨리 씹고 삼키고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는 순환을 조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단단한 질감과 근섬유가 뒤얽힌 미세 구조를 가진 쇠고기 한 덩어리를 먹는 데 걸리는 시간과 핫도그나 치킨 너겟 또는 얇게 썬 햄을 먹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보라. 많이 씹고 입속에서 더 오래 처리 과정을 거치는 식품은 더 큰 포만감을 주지만 빨리 먹는 식품은 그에 필적하는 포만감 신호 없이 칼로리를 빨리 전달한다. 먹는 것을 느끼는 신체적 감각도 음식 섭취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많은 가공 탄수화물은 입속에서 녹도록 설계되어 있어 즐거운 경험을 제공한다. 녹마른 입속에서 부드럽고 응집력 있는 덩어리를 형성해 씹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삼키기 쉽게 만든다. 크게 부풀린 스낵식품은 미소한 공기 주머니가 가득 차 있어 표면적이 크다. 침이 이 작은 구멍들로 빠르게 스며들어 구조가 급속하게 무너지면서 포만감 신호가 나오기 전에 빠른 섭취를 부추긴다. 바삭한 식감에서 녹기까지의 전환 과정이 매끄럽게 일어나는 것은 많은 가공식품의 주요 특징으로 과식을 조장하는 주요 요인이다. 높은 혈당 지수.
가공 과정은 탄수화물의 혈당 부하를 크게 변화시켜 식물성 식품을 에너지 밀도가 높고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바꾼다. 이제 많은 가공식품은 미리 소화된 녹말에 설탕과 지방이 결합된 것과 유사한 형태여서 칼로리를 빨리 공급하는데 그 결과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체내에서 당분 과다 흡수를 유발한다. 인슐린 저항과 고인슐린 혈증은 이러한 혈당 급등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 사악하게도 우리가 먹는 식품들은 이러한 혈당 급등의 느낌을 좋아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 식품산업은 밀을 대사혼란과 중독을 일으키기에 특별히 효과적인 무기로 바꾸어 놓았다. 자연 상태의 밀알은 밀기울과 배아, 배젖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부분을 함께 섭취하면 균형 잡힌 영양 공급원이 된다. 하지만 밀을 정제하여 밀가루로 만들면 밀기울과 배아가 제거되고 녹말이 주 성분인 배젖만 남는다. 고속 롤러는 곡물을 미세한 가루로 분쇄하면서 밀알의 자연적인 미세 구조를 파괴한다. 이 밀가루는 다시 압출이라는 추가 가공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녹말 알갱이가 고온과 수분에 노출된다. 압출 과정에서 녹말 입자는 젤라틴화되고 팽창한다. 최종 결과물은 원래의 밀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소화되고 흡수되어 혈당 수치를 더 급격히 상승시킨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빵에는 일반적으로 밀, 글루텐, 설탕, 유화제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질감을 높이고 유통기한을 늘리며 각 빵 덩어리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겉보기에는 건강에 좋아 보이는 통밀빵조차도 대개는 밀알의 자연 성분인 식이섬유와 좋은 영양 성분을 많이 잃어 결국 혈당 부하를 높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식품의 자연적 구조가 많이 파괴될수록 그 속의 당분이 더 빨리 체내에 흡수된다. 인스턴트 오트밀, 쌀과자, 베이글, 크로아상 같은 식품은 혈당 지수가 높다. 식품 폭탄을 해체하는 법. 식품산업은 식품의 자연적 구조를 허물고 설탕과 정제 녹말을 첨가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아주 특이한 상황에 빠뜨렸다. 겉모양과 냄새와 맛이 아주 매력적인 식품이 혈당을 급등시키고 체중을 늘리고 내장 지방 축적을 초래하는 식품인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식품들은 사회 전체를 인슐린 저항과 제2형 당뇨병 증가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심혈관 질환과 위장 질환까지 확산시키고 있다. 현대의 식품은 우리의 생물학적 특성을 겨냥한 매우 효과적인 무기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피험자들은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때보다 초조제 식품을 섭취할 때 훨씬 많은 칼로리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FDA 같은 규제기관은 식품 안전 지침을 정하지만 극도로 좋은 맛과 매우 높은 에너지 밀도로부터 그리고 포만감을 활성화해 과식을 멈추게 하는 시스템을 회피하면서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 신체를 조기는 가공 기술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규제는 전혀 없다. 미국에는 초조제 식품이 대사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일반 시민을 보호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실정이다. 일부 국가들, 그 중에서도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국가들은 공중보건 캠페인을 통해 초조제 식품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학교와 의료시설에서 이러한 식품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칠레의 시도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풍부한 자금력과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식품산업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다국적 식품 기업들의 국제적 규모와 영향력은 이러한 규제 노력을 실행에 옮기기 어렵게 만든다. 이 기업들은 마케팅과 로비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음으로써 초조제 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유의미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연식품과 다시 연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 농산물 직거래 시장과 로컬푸드 운동은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더 신선하고 덜 가공되고 장거리 운송에 필요한 방부제나 기타 첨가물이 없는 식품을 섭취할 기회를 제공한다. 의학 부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중 하나는 요리의학인데 건강 전문가들이 초조제 식품에 의존하는 대신에 건강에 좋은 식품을 직접 요리하는 법을 가르친다.
최소한으로 가공된 식품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는 가공식품에 포함된 인공 첨가제 없이 자연스러운 섭식 과정을 즐길 수 있다. 혈당 급등 감시하기. 음식 중독과 이를 조장하는 식품 산업에 맞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개인적인 방법이다. 혼자서 거대 산업 전체와 맞서 싸울 수는 없지만 식품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자신의 반응을 형성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약 $50만 투자하면 자신이 먹는 식품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시간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연속 혈당기라는 소형 장비가 제공한다. 대개 팔 뒤쪽 피부에 부착하는 이 장비는 혈당 수치를 측정한다. 이 장비는 식사 후에 혈당이 얼마나 급격히 상승하는지 매우 정확하게 기록한다. 음식을 한 입 먹을 때마다 그것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몇 분 안에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연속 혈당 측정기는 고혈당을 관리하기 위해 혈당 수치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당뇨병 환자들만 주로 사용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건강한 섭식과 체중 감량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내분비학자 그라지아 알레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알레포는 인슐린 저항이 있고 당뇨병 정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 그렇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의 혈당 수치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안다면 식단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기울일 것이고 현대 음식 중독이 얼마나 해로운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알레포는 혈당 수치가 140mg/dl를 초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혈관 대사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데이터를 지적했다. 목표는 혈당 수치를 70에서 140으로 유지하는 것인데 당뇨병 정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렇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사람들에게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문제들을 인식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장비는 또한 더 큰 사회적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중독성이 있는 식품에 별도의 위험 표시가 붙거나 규제가 가해지지 않는 이유는 대체로 그 성분들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된 과학적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보통 물질들은 합리적으로 무해하다는 확신이 인정될 때 이 범주로 분류된다. 심혈관 대사 질환에 취약한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한 연속 혈당기 측정기에서 얻은 데이터는 특정 성분과 특정 성분 조합, 가공 기술이 실제로 해를 끼친다고 시사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연속 혈당 측정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일반 대중이 식품을 위험한 혈당 급등을 유발하는 중독성 전달 시스템으로 만드는 기업들에 맞서 싸우는데 적어도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데이비드 캐슬러의 비만의 방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가짜 허기에 중독된 우리의 두뇌를 리셋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